서울의 밤은 차가운 공기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본사타워 최상층,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마치 도시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제왕처럼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위압감을 풍겼다. 오늘도 그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축하와 아첨이 쏟아졌지만 태준에게는 그저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지난 10년간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회장님, 이제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그의 구두 소리는 차갑고 규칙적이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아우라그룹을 이끄는 지배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풀어야 할 문제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가득한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묵직한 유리문이 열리자 밖에는 최고급 세단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의 동선을 확보했다. 태준은 익숙하게 뒷좌석에 몸을 실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아우라타워의 웅장한 정문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태블릿 PC에 떠있는 다음 날의 일정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차가 격렬하게 멈춰 섰다.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태준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감히 그의 차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했다. 운전석의 기사와 경호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무전교신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 도로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고 앙상한 여자아이가 두 팔을 벌린 채 필사적으로 차를 막아서고 있었다. 아이는 얇은 옷차림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그 작은 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채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태준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소리쳤다. 제발,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아저씨가 아우라그룹 회장님 맞죠? 제발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태준의 귓가에 정확히 박혔다. 태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며 그는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동정심은 가장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치워.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김 비서가 즉시 무정의를 통해 경호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경호원들이 아이의 작은 팔을 붙잡으려 하자 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싫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엄마가 너무 아파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이 계속되었다. 태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눈을 감았다. 어디서 나타난 성가신 꼬마 아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출발하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 작고 반짝이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굴러가 헤드라이트 불빛 바로 아래에 멈춰 섰다. 그것은 닳고 다른 작은 머리핀이었다. 하얀 달맞이꽃 모양을 한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머리핀. 그저 길에 널린 흔한 장신구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머리핀을 본 순간 태준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뇌리 속 아주 깊고 단단한 얼음벽으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 예리한 파편처럼 튀어 올랐다. 그의 심장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불능의 상태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오래전 풋풋했던 시절의 약속. 나중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면 이 달맞이꽃처럼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줘. 그때 내가 이 머리핀을 가지고 널 찾아갈게. 앳된 목소리,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의 손에 이 머리핀을 쥐어주던 한 소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소녀, 그가 5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첫사랑, 윤서연, 멈춰. 태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우뚝 멈춰 섰다. 태준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머리핀과 겁에 질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아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태준은 아이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달맞이꽃 머리핀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누군가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했다. 이름이 뭐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에 놀라 딸꾹질을 하면서도 간신히 대답했다. 윤하늘이에요. 윤씨, 그가 애타게 찾던 성씨였다. 태준의 심장이 아래로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과 불안을 담아 다시 물었다. 내 어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윤서연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은 윤서연이에요. 그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준의 세계는 멈췄다. 5년.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재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흔적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엄마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매, 오똑한 콧날, 다부지게 담은 입술. 그 얼굴 곳곳에 그녀 윤서연의 모습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또한 겹쳐 보였다.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 아이는 설마,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녀 서연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안내해, 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담함 대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과 알 수 없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작은 손으로 그의 큰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재벌 총수 강태준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밤의 골목길로 들어서는 그 모습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김비서와 경호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아우라 타워의 화려한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고 태주는 어둡고 낯선 길을 따라 오직 하나의 생각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다. 5년 만에 찾은 그녀의 흔적.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늘이의 작은 손은 차가웠지만 강태준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그들은 화려한 강남대로를 벗어나 점점 더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최고급 세단의 매끄러운 주행감은 사라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차체가 가볍게 흔들렸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낡은 건물들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말없이 응시했다. 이곳은 그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이면이었다. 그가 지난 5년간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화려한 파티에서 혹은 해외의 어느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 말없이 떠났느냐는 그의 물음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을 무참히 배반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하늘이가 그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태주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아이의 뒤를 따랐다.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긴장한 채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호위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담벼락과 녹슨 대문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하늘이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지하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태주는 녹슨 철문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심장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마비시킬 듯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광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내가 왔어. 손님도 같이 왔어. 아이의 목소리에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따라 들어갔다. 반지하방은 생각보다 더 좁고 열악했다.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찬장과 작은 밥상 그리고 방 한 구석에 깔린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이불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이목구비는 태준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윤서연. 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정말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태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하늘이에게서 태준에게로 옮겨졌다. 태준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반가움이나 놀라움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누구세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저 텅 비어버린 눈동자는 그가 알던 총명하고 생기 넘치던 윤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하늘이가 급히 엄마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달랬다. 아니야, 엄마. 미일 엄마. 무서운 사람 아니야. 우리 도와주러 오신 좋은 분이야.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태준의 눈앞으로 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교 캠퍼스, 햇살이 쏟아지던 도서관 창가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들. 태준아, 넌 꼭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될 거야. 그럼 넌 내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줘, 서연아.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맞이꽃 머리핀을 선물하며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녀가 바로 그의 희망이고 빛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빛을 잃은 채, 과거의 기억마저 모두 잃어버린 채 그의 앞에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녀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평화롭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는 누구인가?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모두 제거한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의료팀을 이쪽으로 보내. 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 모두 포함해서 15분 안에 도착하도록 해. 그리고 이 일대는 완벽하게 통제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 만들어.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전화를 끊은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늘이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저 어린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엄마를 돌보며 살아왔을까. 아빠도 없이 아픈 엄마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그 작은 어깨의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실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이 그를 덮쳤다. 서연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그들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막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였고 온갖 정적들과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는 그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힘들지? 하지만 넌 잘 해낼 거야. 난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교통사고 기록 하나뿐이었다. 신원 미상의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 차량도 목격자도 찾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 그는 그 피해자가 서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고로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그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라도
그녀를 찾았다는 안도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 잠시 후 골목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약속한 대로 의료팀이 도착한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각종 의료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서연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더욱 불안해했지만 의료진은 노련하게 그녀를 진정시키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회장님, 환자분은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기억 상실과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의료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라 병원 VVIP 병동으로 옮겨.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해.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할 테니 반드시 그녀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동식 침대로 옮겨졌다.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태준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늘아, 이제부터 아저씨가 내 엄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는 아이에게 약속했다.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이기도 했다. 그는 시선을 들어 어두운 골목 저편을 응시했다.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다. 윤서연의 잃어버린 5년. 그 시간을 앗아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것이다. 아우라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은 병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윤서연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실에 축축한 냉기가 아닌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하늘이는 엄마의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앉아 커다란 눈을 굴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호화로운 풍경에 아이는 잠시 현실감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곧 다시 엄마에게로 향했다. 최고의 의료진이 곁에서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엄마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타워의 회장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핏발이 선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그림자, 김민혁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김 비서는 태준이 아우라 그룹을 맡은 이래로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의 말보다 침묵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읽어내는 유능한 신복이었다. 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면 부족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5년 전 서초동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건. 미제 종결된 그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 그때 담당했던 경찰, 관련자, 목격자, 증거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슨 수를 써서든 다시 파헤쳐.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을 가동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태준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지난 5년간 회장실에서 금기어와도 같았다. 그 금기가 깨진 지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김 비서의 지휘 아래 아우라그룹의 최고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장비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5년 전의 경찰 수사 기록이었다. 하지만 파일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얇고 부실했다. 몇 장의 현장 사진과 형식적인 보고서가 전부였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 이상합니다, 회장님. 당시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은 화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용의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고 유일한 목격자는 진술을 번복한 뒤 잠적했습니다.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사건 종결 직후 지방으로 좌천되었고요. 김 비서가 중간 보고를 올렸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범죄였다. 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진술을 번복한 목격자와 좌천된 경찰관, 그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해봐.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그는 복수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집요함의 결과물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정보팀은 며칠 밤낮으로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건 직후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박 경사는 한 달 뒤 그의 아내 명의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범한 경찰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유령 회사들 중 하나의 자금 흐름 끝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었다. 진성그룹, 아우라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태준이 가장 증오하는 상대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승인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박진우 회장이었다. 박진우, 태준의 뇌리에 그 이름이 낙인처럼 찍혔다. 김 비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태준에게 보고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모든 정황이 박진우 회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진성그룹은 아우라그룹과 신도시 개발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핵심 책임자는 윤서연 씨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말에 태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강직한 성품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는 당시 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진성그룹의 뇌물과 압력을 끝까지 거부했던 인물이었다. 결국 사업권은 아우라그룹에게 돌아갔고 이 일로 박진우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박진우가 사업의 복수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으로 서연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딸을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진우, 그는 예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서연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을 줄은 몰랐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악마의 소행이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 씨가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감정에 휘둘리다가는 박진우라는 교활한 뱀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하늘 아가씨는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아가씨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태주는 그 호칭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늘이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에 떠있는 박진우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박진우는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잔인함을 보았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고 자신의 딸을 지키며 악랄한 범죄자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전쟁이었다. 김 비서, 이제부터 박진우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사업, 재산, 가족, 그리고 숨겨둔 약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테니.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하게 회장실을 울렸다.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고 이제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타워는 아우라 타워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양분하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과도 같았다. 그는 최근 아우라 그룹과의 경쟁에서 몇 차례 우위를 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강태준이라는 젊고 오만한 후계자를 꺾는 것은 그에게 사업 이상의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지긋지긋한 경쟁 관계를 자신에 대해서 끝내고 싶었다. 그는 강태준이 냉철하고 유능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다. 박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정보팀에서 올라온 동향 보고입니다. 박진우는 귀찮다는 듯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가늘어졌고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아우라 그룹이 5년 전 서초동 뺑소니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5년,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그 녀석이 왜 하필 지금 그 사건을 들쑤시는 거지? 설마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챈 것인가? 박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물리고 보안 처리된 개인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박진우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나다. 박경사, 아니 지금은 박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시골 생활은 좀 어떤가? 상대방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5년 전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던 그 형사였다. 무슨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차갑게 비웃었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 강태준 그놈이 5년 전 사건을 다시 파고 있어. 내 놈, 그때 처리 똑바로 한 거 맞아? 꼬리 잡힐 만한 짓은 안 했겠지? 그는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남자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 상대는 당시 직접 차를 몰았던 운전기사였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해 신분을 바꾼 채 살고 있었다.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살아. 만약 내 귀에 내 이름이 다시 들려오는 날엔 넌 태평양 한가운데에 가라앉게 될 줄 알아. 그는 짧고 강력한 경고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일에 연루된 자는 모두 그의 손아귀 안에 있어야만 했다. 한편 태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과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서영과 하늘이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웠다. 그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약 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의 마음속 폭풍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하늘이가 있을 법한 병동내 어린이 놀이방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구석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뒷모습에서 그는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의 무게를 느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놀이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놀이방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아이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낯선 남자를 경계했지만 하늘이는 달랐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춰 달려오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의 가슴속 얼음 같던 벽에 따스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평생 아이와 놀아준 경험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이건 엄마고요. 이건 하늘이에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엄마와 딸이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하늘이가 불쑥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직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하늘이와 하늘이 엄마를 지켜줄 거라는 거야. 아주 안전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태주는 아이가 조립하던 블록을 함께 맞춰주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거대 기업을 이끌던 그의 손으로 작은 블록을 쌓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하늘이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복수심을 잠시 잊고 오롯이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 같았다. 하늘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번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웃고 있는 엄마와 하늘이, 그리고 그들 옆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는 키 큰 남자. 이건 아저씨예요.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태주는 그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림 속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작은 그림 한 장이 천군만은의 책임감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온 태준에게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시들어버린 하얀 달맞이꽃 한 다발이 들어있었다. 다른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박진우가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다. 과거를 들추지 마라. 네가 아끼는 것이 다시 한번 시들게 될 테니. 태준은 시든 꽃을 집어들었다. 박진우는 그를 위협하려 했겠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이 비열한 경고는 오히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이것은 박진우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셈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손안에 시든 꽃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조용하던 수면 아래의 물결이 이제 거친 파도가 되어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의 임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월요일 아침부터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온통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온라인 경제 매체를 통해 아우라그룹의 해외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강태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작전이군. 여론을 흔들어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공매도로 차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야.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의 말에 숨을 죽였다. 태준은 스크린에 떠있는 박진우의 얼굴 사진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시든 달맞이꽃에 이은 두 번째 경고이자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박진우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우라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값비싼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안경을 쓴 증권가의 해결사로 불리는 남자가 서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강태준이 정신을 차리려면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태준 그놈이 감히 내 과거를 들쑤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본업에 집중하기도 벅차게 만들어 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는 강태준이 이 위기를 수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5년 전 사건에 대한 조사는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젊은 애송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회의실, 태준은 이미 방역의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김 비서, 즉시 자사주 매입을 준비해. 시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동시에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우리의 해외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뜬 소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다. 태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아우라그룹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자 폭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하락세를 멈추고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사에서 아우라그룹의 공식 입장을 대서특필하자 온라인에 퍼졌던 악성 루머는 힘을 잃고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박진우의 1차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싱겁게 막혀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태준이 준비한 거대한 방역의 서막에 불과했다. 회장님, 적의 공격 패턴이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유령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인 공매도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진성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됩니다. 김 비서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 박진우는 내가 방어에만 급급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다. 우리가 더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미끼를 던져주는 거야. 며칠 후 증권계 은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하던 바이오 사업부의 핵심 기술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문은 마치 내부 직원이 유출한 정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태준이 박진우를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박진우의 정보망은 즉시 이 소문을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뜩였다. 이것은 아우라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자금을 총동원해서 아우라그룹 주식에 대한 공매도 물량을 최대로 늘려 언론에는 아우라바이오의 실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탐욕에 몸을 맡겼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아우라그룹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2차 공격은 1차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세게 아우라그룹을 몰아붙였다. 주가는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아우라그룹의 임원들조차 패닉에 빠졌지만 오직 태준만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가 가진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다. 박진우가 자신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보고를 받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작하지.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준은 단상 위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시장에 떠도는 바이오 사업 위기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아우라바이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 섞인 소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문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우라바이오의 신약 개발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최종 임상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적인 제약사 노바티스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뉴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주식은 순식간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시장은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공포에 떨어야 할 사람은 박진우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구조. 하지만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폭등한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했다. 그가 아우라 주식을 사들일수록 주가는 더욱 미친 듯이 치솟았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가 빠져버린 완벽한 역공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번 한 번의 판단착오로 수년에 걸쳐 쌓아온 막대한 부와 명성을 잃게 될 터였다. 태주는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의 공격을 역이용해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그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가인지를 모두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다.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이 벌인 주식전쟁의 여파는 거대했다. 재계의 모든 시선이 아우라그룹의 극적인 승리와 진성그룹의 처참한 패배에 쏠려 있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김민혁 비서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의 소음은 그의 작전을 위한 완벽한 연막이 되어 주었다. 그는 박진우가 경제적 손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5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형사 박철민의 행방을 마침내 찾아냈다. 박철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동해의 한적한 항구 도시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작은 낚시용품 가게를 운영하며 과거의 자신을 지운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김 비서는 수행원 없이 홀로 그의 가게를 찾았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어버린 박철민은 낯선 손님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비서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대신 낡은 카운터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박철민 씨, 5년 전 당신의 아내 명의로 구입한 강남 아파트. 참 좋은 위치에 있더군요. 당시 아드님의 희귀병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그는 탐욕 때문에 양심을 판 것이 아니었다. 당시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진우가 내민 검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박철민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박철민이 박진우의 하수인과 통화했던 내역과 자금이 흘러들어온 차명 계좌들의 흐름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김 비서는 말했다. 계속 박진우 회장의 개로 살면서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희 회장님께서는 박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의 제안은 위협이자 동시에 구원이었다. 박철민은 오랜 시간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놈은 박진우는 악마야. 그는 흐느끼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5년 전 박진우의 지시를 받은 자에게서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보험으로 남겨두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김 비서에게 건넸다.
당시의 통화 내용이 담긴 작은 녹음기였다. 그 안에는 박진우의 죄를 입증할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한편 태주는 병원에서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기억을 억지로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다. 하늘이는 아빠처럼 자신들을 챙겨주는 태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따랐다.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이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음악에 대한 감성은 남아있는 듯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와 서연이 함께 즐겨 듣던 인디밴드의 노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주제곡과도 같았던 그 노래. 그는 수소문 끝에 그 노래의 음원을 구해 그녀의 병실에 조용히 틀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익숙한 기타 선율이 흐르자 서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의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흥얼거림을 멈추고 음악에 집중했다.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들이 함께 가장 좋아했던 가사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공포로 일그러졌다. 잊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서연은 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앞에 섬광처럼 터지는 헤드라이트 불빛,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채서 내려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차가운 얼굴. 기억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그때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태주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연아, 괜찮아? 왜 그래?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태준의 품에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지난 5년간 그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박진우, 그 사람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박진우. 모든 증거가 가리키던 그 이름이 마침내 피해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떨고 있는 서연을 힘껏 껴안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 비서가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주는 공포에 질린 서연의 얼굴과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증인의 자백, 결정적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조용했던 물밑 작업은 끝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차례였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태준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뜨거운 복수심을 차가운 이성 아래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끊을 가장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아우라 타워 지하에 위치한 그 존재조차 극소수만 아는 비밀 전략 회의실로 자신의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김민혁 비서를 비롯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장, 그리고 언론계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홍보전략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박철민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와 박진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였다. 태주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박진우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세 갈래의 동시 다발적인 공격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치여요째, 법무팀은 박진우를 향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그물망을 준비한다. 지역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 특수수사부에 직접 사건을 넘길 것이다. 우리가 가진 내부 라인을 통해 가장 강직한 검색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조치해. 박진우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법무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둘째, 홍보실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준비한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흘린다. 처음에는 진성그룹의 비자금과 분식회계 혐의를 터뜨려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박진우가 정신없이 방어하는 동안 우리는 뺑소니 사건이라는 결정타를 날릴 것이다. 태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가 법적, 사회적 위기에 몰려 허우적거릴 때 우리 기획조정실은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개시한다. 그의 자금줄을 끊고 그의 손발을 모두 잘라버리는 것이다. 태준의 계획은 완벽한 삼각편대 공격이었다. 법과 언론, 그리고 자본이라는 세 개의 창이 동시에 박진우의 심장을 겨누는 무시무시한 전략이었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성 안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끼고 있었다. 주식시장에서의 참패로 그룹은 휘청거렸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믿었던 박철민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해외로 도피시킨 운전기사 역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쥐새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강태준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거나 정치권에 뇌물을 뿌려 방패막을 만들려 하는 등 어리석은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태준의 감시망 안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마침내 태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를 통해 진성그룹의 추악한 비리들이 폭로되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교묘한 회계 조작 수법이 상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공개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진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진우는 그야말로 사면촉에 몰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그는 강태준이 단순히 경영권 다툼을 위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착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진정한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에 휩싸인 박진우는 결국 최악의 판단을 내리고 만다. 그는 강태준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가 결국 그 여자 윤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뒤틀린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잔인하고 비열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충복 중 가장 잔혹한 해결사를 비밀리에 불렀다.
병원에 있는 그 여자와 아이를 처리해. 최대한 조용하고 깨끗하게. 사고사로 위장하는 게 좋겠지. 그들이 사라지면 강태준도 더 이상 날뛸 명분이 없을 거다. 박진우는 이것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강태준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잠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던 태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는 김 비서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최종 타겟 확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짐승이 마침내 덫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 이제 곧 기나긴 밤이 끝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올 터였다. 아우라 메디컬 센터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VVIP 병동의 복도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흐르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깰 뿐이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임박하고 있었다. 윤서영과 하늘이가 잠든 병실과 몇 걸음 떨어진 보안 통제실. 강태준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가 비이성적인 수를 둘 것이라 정확히 예측했다. 그래서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작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병동의 모든 출입구는 봉쇄되었고 그의 최정예 경호팀이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부로 위장한 채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이 병동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가 쳐놓은 거미줄에 어리석은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병원 지하 주차장의 서비스 엘리베이터 쪽에서 병원 직원 복장을 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노련하게 일반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동하며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 장치까지 사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투가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태준이 설치한 특수감시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목표 3번 복도 진입. 예상 경로와 일치합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이 덫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남자들은 마침내 서연의 병실 문 앞에 도착했다. 한 명이 특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도구를 꺼내드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실행해. 태준의 짧은 명령과 동시에 복도 양쪽 끝에서 굉음과 함께 두꺼운 강철 셔터가 내려왔다. 순식간에 복도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남자들이 몸을 돌리는 순간 복도 벽에 숨겨진 공간에서 검은 전투복 차림의 경호팀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비명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침입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는 차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에 가까웠다. 태준은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그는 제압당한 남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몇 분 후 박진우의 비밀 전화기가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목표물 확보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진우는 마침내 한숨을 돌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걸려올 굴욕적인 협상 전화를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자신이 직접 가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한 약속 장소는 한강변에 위치한 낡은 폐창고였다. 과거 진성그룹의 비열한 계략에 의해 부도가 나버린 한 중소기업의 소유였던 곳이다. 박진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기 있나? 그가 소리치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동시에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창고 한가운데 강태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박진우를 차갑고 무거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강태준, 내 놈이 감히 함정을 파? 여자와 아이는 어디 있나? 그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공포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창고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회장님. 시키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서류는 모두 조작했고 목격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박철민이 받았던 짓이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창고 벽면에는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 증거 자료들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 영사되기 시작했다. 비자금 내역, 뇌물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묻은 채 발견되었던 서연의 소지품 사진까지. 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 놈이 망가뜨린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야. 나의 세상 전부였어. 박진우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태준은 그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그의 귓게 지옥의 속삭임과도 같은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깟 계집애가 아니야. 그리고 내 놈이 오늘 밤 납치하려 했던 그 아이, 네가 망가뜨린 여자의 딸이 바로 내 딸이다. 그 순간 박진우의 눈동자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의 오만하고 추악했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다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도박은 가장 끔찍한 패배로 끝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창고의 철문이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열렸다. 이번에는 태준의 경호팀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들과 특수수사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박진우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납치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어둠 가득한 창고를 뒤로하고 빛이 있는 곳으로, 그의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진우 회장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 헤드라인은 진성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재계 총수의 비자금과 부패 혐의는 충격적이었지만 대중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5년 전 그가 저지른 뺑소니 살인교사라는 끔찍한 범죄의 진실이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진성그룹은 끝없이 추락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단 하루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박진우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그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기초부터 썩어 있었고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거대한 폭풍의 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아우라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철통 같던 경호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병실을 감돌던 무거운 긴장감은 사라졌다.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오롯이 윤서영과 하늘이의 곁을 지키며 상처 입은 그의 가족을 보살피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놀라운 변화는 서연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근원이 사라지자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과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회복은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아주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은 그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서연에게 과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긴 낡은 앨범을 함께 보거나 그녀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기억의 조각들을 자극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늘이와 함께 서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에는 휠체어에 그녀를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이었다. 태준이 대학 시절 그들의 첫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 서연이 문득 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총기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태준이 지난 5년간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태준아.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 과거의 윤서연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래 서연아, 나 여기 있어.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굳어버린 시간을 녹여준 것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가며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하늘이는 서연의 머리를 빗겨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찰거렸고 태준의 넥타이를 서툴게 매만지며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는 태준에게 그 어떤 회장이라는 직함보다도 무겁고 소중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물론 치유의 과정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서연은 과거에 끔찍했던 트라우마와 힘겨운 5년의 세월을 함께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종종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어둠 속에 잠기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박진우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를 심판대에 세웠는지. 서연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과 하늘이를 위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병원 정원에는 가을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정원을 함께 걷고 있었다. 이제 서연은 태준의 부축을 받으며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늘이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늘이랑 당신이랑 세 식구가 함께 살 우리 집으로. 서연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감격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2번 바뀌었고 도시의 풍경도 사람들의 상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연, 그리고 하늘이는 이제 병원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저택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주말 아침이면 집 안에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하늘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윤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5년이라는 공백과 끔찍했던 트라우마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예전처럼 마냥 밝고 명랑한 소녀는 아니었지만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이와 단단함을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집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에서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는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의 사랑을 하나씩 화폭에 담아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총수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직 한 여자와 한 아이만을 위한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그는 수조원이 오가는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다가도 하늘이의 유치원 발표회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갔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다. 그는 권력의 정상에 서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가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하늘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삶의 온기를 되찾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햇살 아래 완전히 녹아내렸다. 어느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서연을 위해 태준은 그녀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5년의 시간, 그리고 그가 겪었던 절망과 희망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의 지친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제부터 평생 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간의 관심사였던 박진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뉴스에 나왔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진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TV 화면에 비친 초라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미련 없이 채널을 돌려버렸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의 삶에는 증오가 머물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하늘이는 저택의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잘거렸고 서연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어둠을 모두 밀어낼 듯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만났던 그날 밤, 하늘에는 희미한 금음달이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희미한 희망의 상징.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모든 것을 채우고 완성하는 충만함의 상징, 보름달이 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오늘 밤, 달이 참 예쁘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태준은 잠든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가슴속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밤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서연의 귓가에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 가득 찼네. 그 말은 단순히 하늘의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처 입었던 삶이, 텅 비었던 서로의 마음이 마침내 다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 가족에게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밝은 달이 떠올랐다.